속으로. 이 닷새 뒤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지게 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번째 대선 토론 규칙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간 방송사인 ABC는 어제 발언권이 없는 후보의 마이크를 꺼두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트럼프의 끼어들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구상했던 해리스 이 후보에게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최근에 증세, 전기차, 그리고 셰일 가스와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후퇴시키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공업지대인 경합주 중도파 유권자를 의식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거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ABC 방송이 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 대선 후보 토론 규칙을 공개했네요. 네, 이제 닷새 남았는데요. 지난 6월달 벌어졌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CNN 토론 때와 대부분 똑같게 됐습니다. 양당 후보는 펜, 빈 메모지, 물 한 병 외에는 토론장에 아무것도 지참할 수가 없고요. 토론 시간은 90분, 1시간 반입니다. 중간 광고 삽입을 위해서 2차례 휴식이 주어지만 이 대통령 후보들은 참모진과 접촉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 조금 뒤에 뉴욕에서 열리는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줌을 통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유대인연합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해리스 후보는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가서 본격적으로 토론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토론 규칙의 최대 이슈가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할 때 마이크를 켜놓느냐 꺼놓느냐 이게 이제 이슈였는데 정해졌지요. 마이크 전쟁으로까지 표현이 됐는데, 네. 결국 CNN 토론 때와 똑같이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이크를 꺼두는 음소거 뮤트 처리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정치인들끼리의 공개 토론은 발언권과는 상관없이 모두의 마이크를 켜놓은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통령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런 마이크 음소거 규칙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이 말을 할 때마다 꼭 끼어들어서 토론이 아주 엉망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전략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BBC 방송은 음소거 규칙은 원래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막상 이익을 얻은 쪽도 트럼프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 CNN 토론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 음소거 덕분에 트럼프가 평소 토론 때보다 훨씬 정제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는 이 규칙은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ABC 뉴스 토론에도 적용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반대로 해리스 측에서는 음소거 없이 마이크를 켜두자, 이렇게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ABC가 음소거 제도를 도입해서 말을 듣는 사람 마이크는 꺼두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자꾸 마이크를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나랑 당당하게 토론 실력으로 제압하라, 이렇게 도발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리스 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죠. 유권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원래 트럼프가 토론에서 냉정을 잃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도발하는 그런 장면을 원했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크 규칙이 부활이 좌절된 것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불리하다기보다는 상대편의 약점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리라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해리스 캠프 측에서도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거짓, 음모론을 따지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짚는 장면을 짧게 편집해서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소셜 미디어에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켜놓는 규칙이 있었다면 해리스가 보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무산된 것이 민주당 측에서는 아쉽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평소 토론 스타일도 마이크를 켜놓는 그런 규칙과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4년 전에도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과 토론을 했는데 그 부통령끼리의 토론에서 펜스가 자꾸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토론이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 반박을 했는데 흑인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가 백인 남성 부통령에게 정면으로 부딪힌 모습이 그 당시 대중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해리스 후보가 말을 표현을 장황하게 해가지고 요점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장황하게 길게 표현하는 해리스가 다음 주 90분 토론에서 과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똑바로 트럼프처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실수를 하게 되면은 해리스가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이든 측 인사가 해리스에 대해서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유세도 취소하면서 다음 주까지 오로지 토론에만 지나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통계 숫자를 외우는데 치우쳐가지고 막상 토론장에서 2달 전, 3개월 전 바이든처럼 막상 진짜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말려들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된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숫자 외우기 진짜 힘들어요.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트럼프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트럼프는 숫자 그냥 거짓말로 해요. 그냥 기억도 아무렇게나 못하고 나오는 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진짜 진담이냐 잘못된 얘기냐 거짓말이냐 이런 거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뭘 왜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이 작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뚝심 하나는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죠. 무슨 그렇게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요. 트럼프 후보가 하면 괜찮은데요. 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엄청 더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어서. 자, 이번에는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보다 인상폭을 큰 폭으로 줄인 새로운 공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당초 공약보다 좀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산층 편을 들려다 보니까 부유층의 공세를 받으면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재 20%에서 28%로 올리겠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네. 투자자들이 실제로 내는 자본 이득 세율이 최고 23.8%에서 33%로 올라가지만 앞서서 바이든이 공개했던 44.6%보다는 11.6%포인트나 해리스가 세율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원래 바이든이 부자 증세 일환으로 자본 이득이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세율을 40% 가까이 올리겠다고 했고 또 5% 추가 부가세를 더하면 최고 세율이 기존의 거의 2배인 44.6%였는데 바이든의 증세안을 처음에는 해리스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다소 후퇴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뉴욕타임스도 해리스가 이제부터는 재계에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평가를 했고 CNN 방송국 역시 해리스 후보가 경제정책 분야에서 자신을 더 중도 성향, 너무나도 급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사로잡으려고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후보는 전기자동차, 쉐일가스 여기에 관련해서도 또 과거 민주당이 공약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오는 2035년까지는 전기차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른바 무공해 차량만 생산하도록 강제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4년 전에. 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대통령 후보로 입장이 바뀐 지금에는 그 반대에 가까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셰일 가스를 바위에서 추출하는 이른바 수압 파쇄법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금지하지 않겠다 또 번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4년 만에 바꿨냐? 경합주 유권자들이 바로 이런 그 표심 여기에 프래킹과 관련돼 있고 전기차와 또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업 지역 경합주와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가스 산업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고요.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 백악관에 입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해리스 후보는 가치관은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집토끼 진보 세력을 다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트럼프와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밝힐지 지금부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요. 그 해리스 부통령이 남성들의 지지가 좀 약하다 이런 내용 저희가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남성들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보다 앞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조사기관인 유고브와 함께 합동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46%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47%, 1%포인트까지 바싹 따라잡았는데 예. 지난달 말에 같은 조사에서는 그 8%포인트 차로 굉장히 트럼프가 확실히 앞서갔는데 그게 1%포인트로 그 단시간에 아주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조사 기관에서도 미국의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조사를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남성 유권자 지지율이 44% 똑같이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여성은 민주당에 표를 많이 던지고 남성은 주로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낙태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층이 남성들보다 훨씬 진보적이기 때문에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젊은 여성들 유권자에게는 압도적인 차이로 해리스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역전일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지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저분도 뭔가 그 연설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웬만한 얘기를 할 때는 옆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참모들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자기는 또 이렇게 물러서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뭔가 그 얘기하는 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부드러워졌네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말을 하는 게 예전처럼 어떤 그 자기 혼자만이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계속 나 혼자만 떠들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쪽도 좀 뭔가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해리스가 만일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지난 1929년 같은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게 트럼프 후보가 어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진적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그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팍스뉴스 앵커인 션 해너티와 그 대담 형식의 타운홀 그 모임을 어저께 가졌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역사상 최대 증세가 이루어지고 그 돈 많은 사람들과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집권하면 95년 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졌던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또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리스 부통령의
그 아버지까지 거론을 했는데 마르크스주의, 공산당과 비슷한 경제 교사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했던 식료품 기업의 바가지 가격 금지 이것 역시 가격 통제를 정부에서 강제로 할 경우에 오히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러시아 정부에 터프했던 대통령이 없었다면서 그 한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송유관 사업 프로젝트도 중단하면서 그 에너지 값을 올리게 했고 또 다음 주 화요일 그 TV 토론을 주최할 ABC 방송국은 전혀 공정성 면에서 최악인 나쁜 방송사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워낙에 범죄가 들끓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고조가 되자 캘리포니아주 의원들도 올해는 범죄에 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게빈 뉴섬 주지사인데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을 충분하게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미국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팬데믹 이후에 각종 급식 지원이 끊기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몇 달 전에 커다란 이 거목이 쓰러지면서 거의 절반가량이 파손된 남가주의 한 주택이 5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조차도 이전과는 좀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올해 들어서 범죄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지난 몇 년간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인 것이다. 이렇게 LA타임스가 오늘 보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최근 재활과 약물, 정신건강 치료를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사실 교도소 그 수감자들을 줄이려는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새 지도부와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다는 평가고요. 그 결과 의원들은 성범죄자, 상습 만취범, 또 자동차 절도범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독감 감금을 제한하고 가석방 자격 조건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를 시켰고요. 이러한 변화는 공공안전 또 진보적 형사사법 목표에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논쟁에서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순간을 나타낸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주민들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범죄가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캘리포니아주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계의 추, 진자는 스스로 바로잡고 어느 쪽으로든 움직여 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검사협회 조나단 레이븐 어시스턴트 체프 이그제큐티브 오피서가 그처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진자가 뒤로 흔들리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른 점은 의원들이 이런 범죄 증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엔 정치 커리어가 걸려있는 선거의 해에 그런 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문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문제죠. 이분은 좀 입장이 좀 다르고 또 뭔가 좀 더 진보적으로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이 좌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안 그래도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이 범죄에 대해서 갑자기 강경하게 나서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아침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항상 반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범죄 문제에 집중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여러 범죄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고 또 일부는 앞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뉴섬 주지사는 이미 절도를 단속하는 12개 법안에 서명을 마쳤고요. 이젠 토요일에 입법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이 보내온 여러 다른 형사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 공화당의 셔넌 그로브 주 상원의원이 15살 이하 아동을 매매하고 유인하는 그런 자들에겐 형사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동 성매매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건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요. 이제는 주지사 책상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의원들이 통과시킨 다른 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 더 연장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요. 이 밖에도 낙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낙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약 괴롭히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다면 그렇다면 경범죄나 뭐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관련 법안들이 지금 뉴섬 주지사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뉴섬 주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 풍성한 미국에서 식품을 충분하게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가정이 더 많아졌다라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네, 배를 굽는 가정이 무려 1,800만 가구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어제 연방 농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작년에 1,800만 가구가 기아 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전체 가구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와, 사실 이 수치만 들어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또 있다면서요? 특히 이 1,800만 가구 중에 680만 가구는요. 기아 상태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보다 기아 상태의 가구 100만 가구 가량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미국 내 기아는 사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었는데요. 근데 2021년부터 이렇게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픈 가정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정부 또 로컬 정부의 그런 지원이 중단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 지원, 급식 지원 모두 많이 중단됐다는 건데요. 농무부는 지난해 기아 상태에 놓인 미국 가정 수가 그렇게 늘어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탐 빌색 농무부 장관은 저소득층 아동 급식에 쓰이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문턱을 높였고 또 아동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한 연방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빌색 장관은 굶주리는 미국인이 있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 얼라이언스 투 앤드 헝거라는 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미국에서 굶주림을 근절할 수는 없다면서 아동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연방 차원의 급식, 식품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북동부에 있는 몰로비아 지역에 커다란 나무가 덮쳐서 그 주택이 지금 약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해요. 근데 그 주택이 5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와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LA 타임스와 KTLA 등 로컬 언론들은 물론이고요. 뭐 AP 통신, 뉴스윅 등도 Half a house for half a million 달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113 사우스 마운튼 애비뉴에 위치한 이 번갈로는 645 스퀘어핏 넓이의 원베드룸 원베스인데요. 약 일주일 전쯤에 49만 9,999달러, 5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 사실 지난 5월에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네. 주택 위로 커다란 소나무가 쓰러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입자 2명 또 반려동물 2마리가 주택 안에 있었는데 다행히 누구도 다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택 지붕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고 펜스 또 차량까지 파손됐습니다. 이 주택은 현재 뭐 천장도 또 벽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땅값만 지금 50만 달러에 나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더더구나 있죠. 주택이 뭐 온전했다고 쳐도 원베드룸에 원베드룸 645 스퀘어 피트밖에 안 되면은 뭐 거의 스튜디오 사이즈인데 맞아요. 아니 그걸 무슨 50만 달러를 또 내놨을까요? 이걸 또 사면은 또 이걸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반 정도 남은 주택이라는데 이 50만 달러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적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 해당 매물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케빈 윌러는요. 어. 사실 집이 파손되자마자 며칠 안에 여러 사람들이 집주인을 찾아와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때 25만 불, 30만 불 이런 오퍼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윌러는 몬로비아 지역 다른 비슷한 주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물가를 50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놨다고 설명했고요. 주택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낮은 가격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매물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윌러에 따르면 그 근처 비슷한 넓이 주택은 최근 74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소식이 화제가 되는 건 남가주 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그 실정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는 이 주택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케빈 윌러는 남가주 주민들 실내, 야외 문화 다 좋아하지 않느냐. 이 주택은 오픈 컨셉 하우스다. 이렇게 농담 섞인 묘사를 했고요. 나무가 덮치고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기적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50만 달러에 내놓은 거네요. 이 50만 달러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참 보고 싶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도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네. 매일 오니까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출연하신 거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고맙습니다. 어떤 출연자도 이틀 연속 나오신 적 없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조지아 대학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뭐 예전 같으면은 그 총기 난사 사건 더더구나 학교에서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이 언론들이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물론 뭐 지금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슬그머니 벌써 또 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심을 좀 더 이상 끌지를 못할까요? 매우 심각한 사건이죠. 글쎄 말이에요. 네, 대개 미국에서 총격 난사 사건으로 규정하는 게 무작위 총격 발포에 4명 이상 사상자가 나면 네,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그래서 난사 거죠. 사건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런 거가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땐 좀 감감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조지아주가 이 총기 규제에 관련한 아주 법이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총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법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온라인에 가가지고 14살이고 12살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온라인 작동만 하면은 저 크레딧 카드 돈만 보내면 이제 총이 오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반이 있지만은 미국 사회의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두 가지로 다 갈라져 있잖아요. 네. 안전을 위해서 총기를 규제하느냐,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총을 휴대하게 하느냐. 아하. 그러니까 그 나이프 어소시에이션 같은 총기 이 협회 같은 데서는 여러분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총을 갖는 거에 비해서 좋은 사람이 총을 더 많이 가지면 됩니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쪽에 그렇지 않고서 자식을 가진 부모나 대도시에 사람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일단은 어린 사람 이 아직 철이 덜 들고 위험한 사람들한테 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아직 갈리고 있는 게 미국 사회의 이 총기 규제에 관한 논란입니다. 좀 아주 막막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네. 사건을 볼 때.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은 총기 규제 못해.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규제하는 게 네. 근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 법안이 약간 생긴 게 2022년 바이든 대통령께 처음 대통령 맞아요, 서명으로 맞아요. 그것도 어떤 거나 하면은 각 주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그 총기 취득하는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사람이 갖고 있는 총기를
압수하는 그런 걸 시행하는 주는 연방 정부가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규제 법안인데 그게 30년 만에 처음 연방 정부에서 생긴 규제 강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멀고 먼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공격받았죠. 그리고 예전에 또 모 의원께서 또 총에 맞아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했던 때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렇지만. 사건이 당하지만 사실 오래된 이 미국의 이 건국서부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원초적인 권리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정헌법 2조라고 늘 얘기하는 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수 미국에서 오래 이 미국 정서 자체가 이 총기라는 거를 휴대하는 거를 굉장히 그 지켜내야 될 권리 같은 거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나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총기 협회가 너무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고 이게 워싱턴 정치인들을 그냥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맨 처음에 총기 협회가 생겨날 때는 1970년대에 이전에 이 NRA 나이플 어소시에이션은 굉장히 시민사회 안전을 위해서 총기를 규제하는 쪽의 입장을 가졌었어요. 총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라 협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리고서 이거를 우리가 서로 이런 이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회에 기여를 하려면 뭐 이런 논의가 먼저였었죠. 사실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남군 북군이 다 헤어질 때에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렇죠. 그럴 때 총기를 수거한 게 아니라 갖고 돌아갔잖아요. 네. 사실 기반에 그렇게 해서 이 향토의 비군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총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잘 다룰 줄도 모르고 그냥 군인으로 나서가지고 총을 10발 쏘면 한 발도 못 맞추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격 훈련도 서로 하고 좋게 하려고 이게 70년대까지는 좋은 계몽, 교육 이런 기능을 가진 게 NRA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총포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더스트리 하니까 이해관계에 들어오니까 총기를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고 그만큼 총탄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시민사회 안전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총포 산업의 이해관계를 올리느라고서 이렇게 변한 게 이제 NRA의 역사다. 이런 걸 곁들여 설명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게 선거 때만 되면 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낙태법이었고 하나가 이 총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태법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또 뭐 각 주가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기법도 뭔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지금 좀 생기긴 생겼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일 어제 조지아에서 생겨난 총격 사건에 관해 가지고 지금 정치권 내에서 양쪽의 의견을 좀 그 설명을 드리면은 여하튼 조지아 매우 중요한 데입니다.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가 지금 선거판에서 가장 그렇죠. 떠오르는 데인데 그러니까 조지아에서는 이게 안전을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총기 규제라는 얘기를 거기서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전까지 이 총포탄이라든지 총기 산업 속에서 그 역할을 해왔던 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 쪽에서는 여러분 선생님은 총이 없어가지고 못 말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의 고정 지지 기반은 총기 휴대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집권하고서 2017년인가요? 여기 라스베가스 카지노 맞아요. 거리에서 이게 얼마만큼 이 자동 소총으로 그냥 갈겨가지고서 이게 맞아요. 거의 수백 명 이상 사상자 맞아요. 이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논란이 그래서 정치권의 표를 계산하면서
이런 시민의 안전, 특히 학교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불안감 갖고서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죠. 그렇지만 선거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평가들은 이거에 그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제 그 의견의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나오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아니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지금 양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 언급을 아주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네.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그건 거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여하튼간에 일반 그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총기 소유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의 입장이나 반응도 거의 반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사실 한인 사회, 우리말 매체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네. 되게 한국 쪽에 갖고 있는 정서가 기반일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 생각도 아닙니까? 못하는 일이니까. 총기라는 거 절대. 근데 이제 다양화된 이 미국의 이민 사회 그리고 또 역사가 있잖아요. 총기에 관한 미국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또 우리를 위협하냐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총기를 눈에 보이게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주의회에서 막 디베이트하고 공방전을 하는데 창관으로 들어간 시민이 총을 딱 어깨에 메고서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장총을 양쪽 어깨에 메고 들어간 게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그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총기를 마음대로 많이 휴대하는 거는 사실 이 집단 사회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고 이 사회 저는요 이민 사회에 아직 이민자들이 사회 정치적 위치나 위상이나 힘은 아직 약자라고 봅니다. 어느 집단 사회고 약자가 씩씩하게 의견을 내면은 그건 건강한 사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총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의 대도시 부근에 있는 안전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니고 무슨 수렵 시대에 네이티브 인디언들하고 통화가 안 될 말이 잘 안 될 때 대치된 국면도 아니고 그래서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총기를 휴대한다라는 건 이미 지나간 논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총기를 휴대하는 거에 대해서 더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한인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부터 총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총기 휴대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이 반발심이 있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공화 민주 이양당을 다 합쳐서 보수적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래. 규제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의견을 내기. 사실 워싱턴 정가는 NRA라는 총기 협회의 막강한 돈 로비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그런데 이 NRA라는 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올 초에 이게 거의 질이멸렬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대선에 돈도 뭐 별로 그렇기 안 때문에 쓰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네. 다 비영리 단체가 만드는 돈을 횡령하고 지네들끼리 나눠 먹었다고 해야죠. 이게 거의 그냥 힘을 발휘 못합니다. 해체 수준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시민 활동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사회의 그 여론을 가지고서 규제를 하고 정치권에 공약을 내고 하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그 전망도 좀 해보죠. NRA 지금 힘 못 씁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기 규제를 원하는 쪽 분들은? 사실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거는 낙태 문제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조금도 지지를 못 받고 근데 여성표들이 결집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프리덤 포 맘인가라는 그 보수적인 엄마들 조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가면은 사실 엄마들이기 때문에 네. 학교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집이 되죠. 그렇죠. 저는 한인들 특히 자식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상을 사는 그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측면의 그 주장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여러 가지 통로가 네. 많다고 봅니다. 우리 갈수록. 어머님들이 앞장서야 되겠네요. 학교의 그렇죠. 안전과 예.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러분 지금 네. 이 티파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정치가 생겨난 기반을 보면은 밀리언맘입니다. 세라 페일린이라는 2008년 존 맥켄하고 같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알래스카에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부통령 떨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 꽂혀 있던 보수 엄마들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 시작한 게 티파리입니다. 2010년에 이게 그렇군요. 굉장했죠. 재패를 해버리죠. 맞아요. 이게 해가지고 공화당을 무력화시키고 트럼프 정치가 공화당을 점유를 한 거죠. 맥케인 의원이 세라 페일린한테 진 다음에 제발 당신은 정치권에서 떠나야 됩니다. 당신을 쳐다보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극우파들의 이 세력은 이 나라를 경영할 만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세라 페일린이 정치 세력화하고 난 게 티파리고 그게 지금 트럼프 정치고 그게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양극화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그 혼란을 갖고 온 최근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요즘 뭐 하도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급증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한쪽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총 한 자루를 구매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사실 저는 그 이해가 가고 일리가 우리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하여튼 그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안전한 사람이 문제라는 건 동의를 하죠. 그래서 공화당은 그래서 자꾸 의료나 이렇게 정신병 치료 같은 쪽으로 가야지 총기 규제보다 총기를 규제하는 걸 맞습니다. 소지하는 걸 규제하지 말고서 사람에게 집중하자라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 함께했습니다.